자, 9, 11월 최종 모의고사 반 1주차 수업이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자,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모의고사 반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과정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과정 반, 이 모의고사 반도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8주 과정 좀 알차게 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강 날인 만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신 자료 중에 업로드된 자료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인강. 자,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시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강의 세부 계획 및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9, 11월 통합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매주 수요일이에요. 매주 수요일에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직강 수업은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 인강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업로드가 돼요. 인강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강의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선생님들. 따라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강의가 업로드가 되니까 이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수업 시간하고 휴강 일정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성적 통계하고 대표 첨삭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보시죠. 자, 9, 11월 통합 모의고사 반에서는요 성적 통계 및 대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자, 모고 2회차, 5회차, 7회차 문제를 가지고 성적 통계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요거는 인강하고 직강 동일해요. 인강, 직강 동일하게 2회차, 5회차, 7회차에 진행이 됩니다. 자, 세부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우선 요런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적 통계 및 대표 첨삭이 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통합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고 매주 문제지하고 해설지가 무료로 제공이 돼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인강 같은 경우는 매주 배송이 갈 겁니다. 매주 배송이 가니까 배송을 받으시면은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수업 계획, 강의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강의 시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한번 보시죠. 자, 인강은 크게 해당 사항은 없는데요, 힘들. 자, 한번 보시면 강의 시간 한번 보시죠. 자,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오늘처럼 오전에 나오셔서 먼저 문제를 푸실 겁니다. 자, 90분, 90분이었어요, 힘들. 그죠? 90분, 90분, 총 180분 동안 전공 A, B 먼저 문제를 풀 거예요. 먼저 문제를 풀고 자, 그리고 나서 12시 20분부터 13시 20분까지 점심을 드실 겁니다.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13시 20분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1시간 단위예요. 1시간 단위로 해설 강의를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시간을 넉넉히 내서 18시로 냈는데 요거는 그날따라 좀 유동적일 거예요, 힘들. 자, 18시 정도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문항을 보면은 교육론, 문법, 문학이 섞여 있잖아요, 선생님들. 문항 번호대로 해설 강의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문법부터 해설 강의를 쭉 합니다. 문법부터 쭉 보고 그 다음 교육론으로 넘어가서 교육론 문제 쭉 볼 거예요. 자, 요런 순서대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법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육론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기입형 문항도 있고 서술형 문항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 특히 서술형인데요. 작성 방법이 2개 내지는 3개가 있을 텐데 이 여러 개의 작성 방법을 한 번에 다 못 봐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작성 방법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가 높은 작성 방법 위주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중요한 작성 방법을 골라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쉬운 거는 좀 넘어갈 거예요. 쉬운 건 넘어가고 만약에 제가 해설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려웠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중요도가 높은 작성 방법 위주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풀이반도 이렇게 진행을 했죠,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수업 종료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수업 종료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강의 시간을 먼저 말씀을 쭉 한번 드려봤습니다. 강의 시간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강의 일정 볼게요. 강의 일정 보시죠.
자, 오늘이 9월 10일이에요, 형님들. 자, 오늘 개강날. 자, 9월 10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주, 2주, 3주, 4주까지 쭉 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10월 8일 같은 경우는 휴강입니다. 왜냐? 이 주차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거든요, 형님들. 자,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 같은 경우는 휴강이고, 자, 그 다음 15일이에요. 15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5, 6, 7, 8 하면은 11월 5일이에요. 11월 5일. 11월 5일에 종강을 할 거예요. 종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 가지고 이제 파이널 특강을 좀 진행을 해야죠. 자, 11월 12일에 자, 문법 파이널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11월 17일은 교육론 파이널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는 자, 인강으로 진행을 하니까 자, 자택에서 자, 제공되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시험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님들?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전체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계획을 말씀드려야 선생님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학원 나가는 날이 맞나? 자, 착각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자, 미리 일정을 말씀드렸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자, 요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주차별 직강 수업 일정 볼게요. 자, 요것도 인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직강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인강은 똑같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자,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주차가 기준이에요. 6주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주, 그 다음에 2주예요. 6, 2로 나눴습니다. 6주, 2주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먼저 앞에 있는 6주부터 한번 보시면 자,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요. 자, 오늘 나와서 문제를 푸신 것처럼 자, 오전에 나오셔서 전공 A, 전공 B 먼저 문제 푸시고 점심 드시고 13시 20분부터 해설 강의를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자, 6주차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쭉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있는 2주요, 2주 보시면 7주차하고 8주차 같은 경우는요. 이때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실제 시험과 자, 동일한 조건에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7주차, 8주차 같은 경우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오전에 나오셔가지고 교육학을 포함해서 전공 A, 전공 B 실제 시험과 똑같이 먼저 문제를 푸실 거예요.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이 끝나면은 14시 20분 이후에는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가를 하시고 자택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해설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주차, 8주차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가 인강으로 제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자,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14시 20분에 수업이 끝나요. 이때 시험이 끝나요. 그죠? 자, 그럼 점심 드시면 15시 20분이에요. 15시 20분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뒤로 길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지치신다고요. 자, 전공 A, B 뿐만 아니라 교육학을 포함해서 푸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세요. 그래서 이날 수업까지 해설 강의까지 쭉 진행을 하면은 자, 머리에 잘 남지 않고 지치기 때문에 자, 이 7주차, 8주차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가 인강으로 제공된다는 걸 미리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7주차, 8주차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습을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수업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직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성적 통계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적 통계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성적 통계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2주차, 5주차, 7주차의 성적 통계 및 대표 문항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자, 답안지를 어떻게 제출을 하냐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직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공 A, 전공 B 시험이 끝나면은 교실 저 중앙이나 저 뒤쪽에 바구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구니에 개인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음 카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카페를 확인해 보시면은 자, 제출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업로드가 됐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인강 선생님들도 제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인강 같은 경우는 제출 기한이 좀 정해져 있어요. 각 주차별로 이렇게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걸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제출 기한 내에 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출 기한을 미리 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성적 통계를 진행을 할 때 대표 문항 첨삭도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그 수업을 할 때에는 전체 문항을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문항 첨삭으로 좀 바꿨는데, 대표 문항 첨삭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교육론하고 문법 각각 한 문항씩 선정을 할 거예요. 한 문항씩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답안지를 읽으면서 그 쓰신 부분을 읽어보면서 코멘트를 달아드릴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포함이 됐는지 그렇지 않는지, 서술이 장황한지 간결한지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직접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릴 거니까 대표 문항 첨삭도 진행된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적 통계가 진행이 되니까 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성적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성적표 예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받으신 자료에는 없어요. 빔 자료에만 좀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빔 자료를 보시면서 성적표 예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 자, 답안지를 내주시면은 채점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만듭니다. 성적표를 받아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자, 교육론, 문법, 문학 각 영역별 개인 점수가 나와요. 개인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 개인 총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상위 퍼센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보완해야 할, 개인이 보완해야 할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제시가 되는데 각 문항별로 그래프예요. 각 문항별로 봤을 때, 자, 각 문항별로 평균 점수는 몇 점이고 내 점수는 몇 점인지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들을 받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요거 참여를 했을 때 만약에 내 그 전체 상위 퍼센트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보통 제가 이걸 진행을 했을 때 직강 1등은 늘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직강 상위권은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퍼센트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합격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들쭉날쭉만 아니면 돼요. 들쭉날쭉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퍼센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합격으로 가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수치가 좋냐 나쁘냐 이거보다는 내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면 조금 끌어올렸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보시면서 요 성적표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이 제공이 되니까 한번 자,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시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파이널 특강 일정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보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같은 경우는 문법 파이널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거고, 11월 17일 같은 경우는 교육론 파이널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자택에서 제공되는 자, 프린트가 있어요. 이 프린트를 바탕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들으시고 이제 시험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숨가쁘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전체 일정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요렇게 자, 오리엔테이션 먼저 간단하게 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여러분들. 자,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1주차 문법 문항 목록부터 한번 볼 거예요. 문법 해설지를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받으신 해설지 중에서 문법 해설지 준비해 주시고 문법 해설지 표지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표지 뒷면을 보시면은 자, 색인이 있을 거예요. 색인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를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오늘 문법 같은 경우는요, 현대문법 5문항,
중세 문법 두 문항이에요. 이렇게 총 7문항을 푸셨습니다. 총 7문항을 푸셨는데, 자, 오늘 푸신 7문항 중에서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자, 우선 A형 8번하고 9번을 좀 잘 보세요. A형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음성과 음운, 그 다음에 자음체계, 모음체계를 주제로 문제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A형 9번 같은 경우는 형태소, 단어를 주제로 문제 출제했습니다. 님들, 자, 8번, 9번 체크해 두시고 좀 잘 보시고, 그 다음 B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B형 6번하고 7번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6번은 의미론이에요. 그죠? 자, 동의관계를 주제로 문제 출제했는데요. 요거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세 근대국어 음운체계를 주제로 문제 출제했습니다. 그죠? 요거 시옷계열하고 지읒계열의 조음위치가 같았나요? 여기에 대한 물음을 자, 우리가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님들. 자, 요걸 한번 물어봤는데, 자, 6번, 7번도 체크해 주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체크할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해설 강의는 맨 앞에서부터 해요. A형 기입형 2번부터 보겠습니다. A형 기입형 2번 문제부터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냐면은, 자, 문제지는 A형 2페이지예요. A형 2페이지 보시고, 해설지는 1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문장 성분과 어순을 주제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문장 성분과 어순을 주제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문제지 2페이지, 해설지는 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해설지는 넘어갈 거고 간단하게 문제만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님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먼저,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저는 출제 예상 요소를 먼저 봐요. 출제 예상 요소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해설지 1페이지 있습니다. 해설지 1페이지 오른쪽 하단 보세요.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출제 예상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문장 성분과 어순 관련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만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한국어의 어순 유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까지. 그죠? 자, 세부 내용은 옆에 제가 괄호로 써놨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될 만한데, 이 중에서 오늘은 뭘 물어봤냐면은,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한국어의 어순 유형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6번, 관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엮었어요. 요 두 가지를 엮어서 자,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와 관련된 자, 문제 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발문부터 보시죠. 자, 발문을 보시면 2번 문제 발문 보세요. 다음을 읽고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발문 자체에는 별다른 힌트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처음 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출제 근거 이런 것들이 빔자료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해설지에 있어요. 선생님들 해설지를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해설지 1페이지 오른쪽이죠. 1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은 가운데에 1번 출제 근거표라고 하면서 출제 의도, 문제 해설, 오답 피하기, 문제 출제 유형, 난이도 이런 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선생님들 이런 거는 저만 가져온 게 아니라 해설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참고해서 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출제 의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은 자, 문장의 요소, 문장 성분하고요. 자,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빈칸 니은입니다. 빈칸 니은. 빈칸 기억은 쉬웠어요. 여러분들 빈칸 기억은 쉬웠고 관형절. 자, 빈칸 니은이 포인트인데 자, 한국어의 어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한국어의 어순을 한번 물어봤어요.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요 부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본문 한번 보시죠. 빈칸 니은 위주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 본문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앞에 전략 처리를 좀 하고 2번 예문 찾아보세요. 2번 예문 찾아보시고 자, 2번 예문 바로 위에 있는 단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한편 자,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어순을 자, 지켜야 하며 자, 한국어는 기본적인 어순이 유지된 채 다른 문장 성분이 추가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 설명을 한번 쭉 보시면은 어순에 대한 설명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국어의 어순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어순이 나온 김에 어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어순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어순을 한번 정리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순이 무엇이냐? 어순의 개념부터 한번 보시면 어순이란 무엇이냐면 문장 내에서요 단어들이 정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문장 내에서 단어들이 정렬되는 방식을 말해요. 정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어순이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나열되는 순서예요. 나열되는 순서. 자, 이것을 어순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어순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어순과 관련해서 한국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요, 주어가 맨 앞에 나오죠. 주어가 맨 앞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목적어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죠?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그죠? 따라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SOV 언어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SOV 언어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한국어 어순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한국어 어순의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 가지 어순 유형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구성이에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 구성. 주어 플러스 서술어 구성이요. 이 서술어 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어순에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목적어라든가 부사어라든가, 가령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그 다음에 보어, 이런 것 등이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면서 다양한 어순 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다양한 어순 유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중에서 어디를 좀 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부사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부사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부사어 같은 경우는 다시 수의적 부사어하고 필수 부사어로 좀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수의적 부사어하고 필수 부사어예요. 필수 부사어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때 수의적 부사어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예요, 여러분들. 그죠?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를 말하고, 자, 필수 부사어 같은 경우는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를 말합니다. 만약에 생략이 된다면은 문장이 비문이 된다거나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죠? 자, 이처럼 부사어 같은 경우는 수의적 부사어하고 자, 필수 부사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필수 부사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필수 부사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필수 부사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로 오시고 예문 한번 보시죠. 자, 2번 예문 보겠습니다. 2번 예문 보세요. 자, 2번 예문을 보시면 자, 기역, 니은, 디귿 세 개의 예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예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먼저 기역 예시부터 볼까요? 기역 예시부터 보시면 한 시인은 시를 연애 편지에 비유했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서술어로 비유하다가 쓰였어요. 그죠? 서술어로 비유하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하다 같은 경우는 세 자리 서술어예요. 세 자리 서술어다. 가령 예를 들어서 X가 자, Y를 G에 비유하다라고 해서 자, 서술어 비유하다 같은 경우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때 목적어 같은 경우는 원관념이에요. 원관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부사어 같은 경우는 보조관념에 해당이 됩니다. 보조관념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보조관념에 해당이 되는 이 부사어 같은 경우는 필수 부사어예요. 필수 부사어다. 생략될 수 없는 필수 부사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비유하다. 서술어 비유하다 같은 경우는 세 자리 서술어로서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이때 이 부사어 같은 경우는 자, 생략될 수 없는 필수 부사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밑에 있는 자, 두 번째 니은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예시도 한번 보시죠. 자, 니은 예시를 보시면 자, 나는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었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서술어로 뭐가 쓰였어요? 서술어로 만들다가 쓰였습니다. 그죠? 서술어로 만들다가 쓰였는데 이 만들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쓰인 만들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얘는 무엇이 되게 하다예요. 무엇이 되게 하다. 무엇이 되게 하다.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세 자리 서술어예요.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자리 서술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니은 예문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니은 예문에서 서술어를 만들다가 쓰였습니다. 그죠? 자, 만들다가 쓰였는데 이 만들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니은 문장에서 쓰인 만들다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되게 하다예요.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자리 서술어예요. 세 자리 서술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요 문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X가 Y를 G로 만들다, G로 만들다라는 문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처럼 만들다 같은 경우는 자,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해요. 그죠? 자, 이때 이 부사어 같은 경우는 생략될 수 없는 필수 부사어예요. 필수 부사어, 필수 부사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것도 알고 계셔야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니은 예문 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디귿 예문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디귿 보시면, 자,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해서 서술어로 삼다가 쓰였네요. 그죠? 삼다 구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님들. 요 삼다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형님들. 이 삼다 구문도 자, 똑같이 자,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이 되죠.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이 됩니다, 형님들.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서술어로 삼다가 쓰였죠. 삼다도 똑같이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얘도 X가 Y를 G로 삼다요. G로 삼다라는 구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때 서술어 삼다 같은 경우는 자, 주어 이외에 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 부사어 같은 경우도 생략될 수 없는 필수 부사어예요. 필수 부사어. 필수 부사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예시 3개를 봤어요. 예시 3개를 봤더니 자, 부사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사어들은 모두 다 생략이 될 수 없는 필수 부사어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요걸 알고 계시고 요걸 뽑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문 받고 예문 밑에 있는 자, 설명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이 기억의 경우 자, 원관념이 주어져야 보조관념이 보조관념을 제시할 수 자, 있으므로 자, 시르리 연애 편지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 그리고 나서 2번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대상이 주어져야 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 황무지를 영희를과 같은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즉 부사어보다 자,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자, 이와 관련해서 칠판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경우 목적어 다음에 위치하는 문장 성분으로 자, 니은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예문을 봤을 때 목적어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필수 부사어가 왔죠, 형님들. 그러므로 요 니은에는 자, 문장 성분으로 뭘 요구한다?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필수 부사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문 분석을 통해서 자,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필수 부사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한번 보시면은 자, 니은에는 필수 부사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하고 어순을 가지고 좀 출제를 했는데 앞에 있는 기억 같은 경우는 쉽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순을 한번 따져봤을 때 자, 니은의 필수 부사어를 쓸 줄 아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어순도 체크를 해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억양도 나오는 판에 어순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요거 체크해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요 문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형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형님들. A형 3번 보겠습니다. 자, A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동국정원식 한자음하고 자, 글자 운용법을 주제로 문제 출제했습니다, 형님들. 자, 문제지는 3페이지를 보세요. A형 3페이지 보시고 해설지도 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펴주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를 펴주시고 먼저 문제
발문을 보기 전에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요. 출제 예상 요소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 발문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출제 예상 요소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해설지 3페이지 있습니다. 3페이지 오른쪽 하단을 보세요.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요 출제 예상 요소가 나올 거예요. 보세요. 자, 우선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물어볼 만하죠. 보세요. 동국정운을 편찬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은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만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오늘은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글자 운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종성법, 연서법, 병서법, 성음법, 부서법, 사성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동그라미 2번 연서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죠? 요 두 가지를 엮었어요. 두 가지를 엮어서 자, 기평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주제와 관련된 자, 문제 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 발문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문제 발문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발문 보세요. 발문을 한번 보시면 자, 다음을 읽고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 보세요.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은 연서법하고 동국정원식 한자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국정원식 한자음의 특징을 한번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빈칸 니은이에요. 빈칸 기역도 우리가 잠시 뒤에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빈칸 니은이 포인트예요. 즉 이영보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영보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 교사하고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교사의 대사부터 한번 보세요. 교사의 대사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자, 오늘은 중세 국어의 동국정원식 한자음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동국정원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라고 하면서 동국정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라고 했는데 당시 조선이에요. 당시 조선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한자음의 발음 체계를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고쳐서 정리한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잘했단 얘기예요. 그죠?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죠? 자, 학생 대답처럼 보세요. 동국정원이 뭐예요? 동국정원이 책이에요. 책. 그죠, 선생님들? 동국정원이 뭐예요? 여기 학생 대답처럼 당시 15세기 당시에요. 15세기 당시 조선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한자음의 발음 체계를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고쳐서 정리한 책이에요. 자, 이것을 동국정운이다라고 부르고 이 동국정운에 사용된 한자음의 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국정운에 사용된 한자음의 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요거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동국정운에 쓰인 한자음의 표기를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런 동국정원식 한자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여기 예시를 봐야 예시를 쉽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예시를 보기 전에 먼저 특징을 먼저 볼 건데 특징을 보기 위해서는 해설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 예문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해설지를 먼저 볼 거예요. 자, 해설지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해설지 같은 경우는 넘어가서 자, 4페이지 보세요. 해설지 4페이지 왼쪽 중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4페이지 왼쪽 중간을 보시고 자, 중세국어 문법의 이해 중에서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4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펴주시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개념하고 특징을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자, 단락마다 동그라미 1번, 2번 번호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단락 번호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석보상절이나 월인청강지고 훈민정음 언해본 자, 이런 한자음 표기는 얘네들의 한자음 표기는요 모두 동국정운의 한자음을 표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들 책에서 쓰인 한자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고 부릅니다.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문제를 풀 때 교사 대사나 학생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있죠, 님들. 문서 동국정운에 쓰인 한자음의 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역시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님들. 똑같아요. 자,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쓰인 한자음의 표기를 동국정어시 한자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동국정어시 한자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로. 지금부터 세 가지 특징을 볼 거예요, 선생님들. 다음 장 넘어가서 첫 번째 특징부터 보시죠. 자, 보시면 첫 번째 특징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건 당연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당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왜 편찬한 거예요?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편찬한 이유가 뭐예요? 15세기 당시 조선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한자음의 발음 체계를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고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따라서 여기 이 동국정어를 편찬한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 특징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예시가 있고 예시 밑에 있는 설명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가령 순우리말하고 동국정어시 한자음의 표기를 좀 비교를 해줘야, 대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면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을 표기할 때에는 보통 이런 글자들은 단어의 첫머리에 안 썼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령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기타 등등. 얘네 다 뭐예요? 각자병서 글자죠. 각자병서 글자예요. 각자병서 글자라든가, 또는 여린이읒이라든가 반치음이라든가 이런 글자들 같은 경우는 순우리말을 표기할 때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단어의 첫머리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동국정어시 한자음 표기에는 이러한 글자들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단어의 첫머리에 쓰여서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님들? 차이점이에요. 잘 보세요. 대체로 순우리말을 표기할 때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안 쓰였는데, 동국정어시 한자음 표기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이런 글자들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님들. 위에 예시를 보세요. 예시를 보시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 그 다음에 여린이읒, 반침이 있죠. 그죠? 이 1번 예시 자체가 동국정어시 한자음의 예시예요. 동국정어시 한자음. 동국정원시 한자음의 예시입니다. 한자음의 예시인데, 이 한자음의 예시를 보면은 단어의 첫머리에 각자병서 글자가 쓰였고, 또 여린이읒이나 반침이 쓰였네요. 그죠?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에 쓰여가지고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음절이에요. 음절 보세요. 한 음절 같은 경우는요, 초성, 중성, 종성을 반드시 갖추어서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겠습니다. 음절을 표기할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서 표기를 했던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음절이라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야 된다.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음절을 표기할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반드시 갖추어서 표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밑에 예시가 나오고 예시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보시면 가령 종성이 없는 글자를 표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성이 없는 한자음에는요, 음가가 없는 이응이라든가 음가가 없는 순경은 미음, 이런 것들을 붙였어요.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종성 자리를 채워 넣음으로써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종성이 없는 한자음에는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순경은 미음을 붙여가지고 종성 자리를 채워 넣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예시 보세요. 2번 예시 보겠습니다. 2번 예시를 보시면 여러 개의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2번 예시도 똑같아요. 동국정원이에요. 동국정원시 한자음 예시입니다. 동국정원시 한자음의 예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선 15세기 당시 조선에서의 한자음을 좀 알고 계셔야죠, 선생님들. 15세기 당시 조선에서의 한자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얘는 조선 한자음으로는 허예요. 허고, 얘는 두예요. 두고, 얘는 보예요. 보고, 얘는 표예요, 선생님들. 표. 현대랑 똑같아요, 선생님들. 조선 한자음으로는 허두 보표예요. 그죠? 조선 한자음으로는 모두 다 종성이 없어요. 그죠? 모두 다 종성이 없어요. 그죠? 이때 종성이 없기 때문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라든가 순경은 미음을 종성 자리에 채워 넣음으로써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서 표기했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영보례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종성이 리을로 끝납니다. 종성이 리을로 끝난 한자어에는요, 반드시 여린 히읗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종성이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에는 반드시 여린 히읗을 붙였는데 이러한 표기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영보례라고 부릅니다. 이영보례라고 불러요, 선생님들. 그죠? 여기서 잘 보세요. 리을로 끝난 한자어에는 여린 히읗을 붙였대요. 여기서 영이 여린 히읗이요. 얘가 여린 히읗이고, 자, 레가 리을이에요. 얘가 리을입니다. 리을, 선생님들. 자, 이렇게 대치를 시키고, 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영보례란 무엇이냐면은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충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보례라는 뜻은 선생님들 요거 의미를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잘 보세요. 종성이 리을로 끝난 한자 음에는 여린 히읗을 붙였대요. 그렇다면 이 여린 히읗을 왜 붙였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린 히읗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그 예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7번, 동그라미 7번을 보시면은 7번째 단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자, 리을로 끝난 한자음 뒤에는 여린 히읗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15세기 당시에요. 15세기 당시 조선 한자음 중에서 리을로 발음되는 말들은요, 15세기 당시 중국 본토예요. 중국 본토에서는 모두 디귿으로 발음되는 입성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한자를 가지고도 조선과 중국 본토가 다르게 읽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자, 조선 한자음으로는 리을로 발음이 되는데, 리을로 끝나는데, 자, 당시 15세기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디귿으로 발음되는 입성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자, 중국의 발음인 입성에 가깝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자, 보세요. 자, 3번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3번 예시가 있고, 이 3번 예시에 여러 개의 예시가 있죠. 우린 맨 앞에 있는 걸 가지고 할게요. 요 일자를 가지고 하죠. 일자. 자, 한자. 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15세기 당시 조선 한자음이에요. 조선 한자음으로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1이에요. 1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형님들. 따라서 종성이 리을로 끝났다고요. 리을로 끝났어요. 그죠? 근데 자, 15세기 당시 중국 본토예요. 중국 본토에서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똑같은 한자를 얘를 이런 식으로 디귿으로 끝나는 입성 소리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형님들. 자, 입성이 뭐예요? 입성이 초급하게 끝나는 소리죠. 빨리 끝나는 소리. 초급하게 끝나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디귿으로 발음되는 입성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자, 조선 한자음을 중국 본토 발음의 입성 소리에 가깝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리을 뒤에 뭘 붙였다? 요렇게 여린 히읗을 요렇게 붙였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중국의 발음인 입성에 가깝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표기를 뭐라고 부른다? 이영보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처럼 동국정어시 한자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축해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문제를 푸시면 매우 쉬워요, 여러분들. 자,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앞으로 돌아가서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부터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 보시죠. 자, 양가로 1, 2, 3번. 자, 양가로 1, 2, 3번 예시가 있는데요. 자, 먼저 맨 앞에 있는 양가로 1번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예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번 예시를 보면 얘는 어떤 특징이에요? 단어의 첫머리에 뭐가 쓰였어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쌍히읗과 같은 각자 병서 글자가 쓰였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린 이읒이나 반치음 이런 글자들도 단어 첫머리에 쓰였다고 그죠? 이런 글자들이 단어 첫머리에 쓰이면서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던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양가로 1번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던 얘기죠.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예시를 통해서 이걸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번째
양가로 2번 예시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종성을 잘 보세요. 종성을 보시면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음가가 없는 순경한 미음을 종성 자리에 채워 넣음으로써 자,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갖추도록 했네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음절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던 얘기죠. 요걸 뽑아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양가로 3번 예시를 보시면 자, 리을로 끝나요. 리을로 끝나는 한자음 뒤에요. 리을로 끝나는 한자음 뒤에 다 뭘 붙였어요? 여린이엇을 요렇게 다 붙였네요. 그죠? 따라서 이 양가로 3번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영보래요. 이영보래. 이영보래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금방 봐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시를 쭉 봤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교사 대사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 대사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자,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동국정원시 한자음을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반드시 갖추어서 표기했어요. 자, 그런데 종성에 쓰인 글자, 순경은 미음이 익숙하지 않나요? 자, 이처럼 수능 글자 아래에 자, 이음을 이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했지요? 라고 하면서 글자 운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글자 운용법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방법을 연서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기억에는 연서법이라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연서법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넘어가서 니은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부분 보겠습니다.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 예문 3의 종성에는 모두 리을 여린이엇이 쓰였지요. 자, 이처럼 종성이 리을 받침으로 끝난 국어 한자음에는 반드시 여린이엇을 붙였는데 이러한 표기법을 뭐라고 부른다? 이영보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니은에는 이영보래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글자 운용법하고 그 다음에 동국정원시 한자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오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해설지 3페이지요. 해설지 3페이지의 그 오른쪽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 문제 난이도가 하죠. 하. 그죠? 이 정도는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을 모두 다 잘 채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보시면은 기억에는 연서법, 니은에는 이영보래라고 답을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동국정원시 한자음의 그 특징도 우리가 세 가지를 쭉 봤고, 그리고 나서 연서법이라는 것도 봤는데요. 자,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동국정원시 한자음하고 글자 운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답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해설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해설지를 먼저 보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해설지는 넘어가도 되죠? 미리 봤으니까. 요거 받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A형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A형 8번 보시죠. 자, A형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음성과 음은 그 다음에 자음체계, 모음체계를 주제로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문제지는 A형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해설지는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펴주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를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A형 8번 문제예요. 자, 여기 펴주시고 먼저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출제 예상 요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요소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해설지는 6페이지 있습니다. 6페이지 왼쪽 상단을 보세요. 6페이지 왼쪽 상단을 보시면 출제 예상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우선 음성과 음운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만합니다. 보세요. 음성이 달라지는 요인이라든가 음운, 최소 대립상의 개념, 변이음, 상보적 분포의 개념, 음소와 운소의 차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만한데 오늘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좀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체계요. 자음체계와 관련해서는 자음의 조음이치, 조음 방법, 변이음, 자음의 분류 자질, 변별적 자질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만한데 오늘은 이 중에서 변이음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먼저 문제 발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발문 보시죠. 보시면 8번 문제의 발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한국어에 의문을 주제로 한 수업 장면 중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은, 자, 울림소리하고 최소 대립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본 건데, 자, 이 문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성 방법 2번이에요. 즉,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성 방법 2번을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작성 방법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2번 한번 보시죠. 2번. 자, 2번 한번 보시면, 자, 울림소리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작성 방법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동그라미 나에서 교사의 대사를 참고하여 예문 1의 최소 대립상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문 1을 보면은 두 개의 예시가 있어요. 그죠? 두 개의 예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예시를 보고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는지 그 여부를 써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문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문제 본문 한번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앞에 전략 처리를 좀 하고요. 자, 교사 대사 중에서요. 자, 맞아요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나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나 위에 있는 교사 대사 중에서 맞아요 라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주시고 한번 보면, 자, 교사가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한지 보세요.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말소리를 의문이라고 해요. 자, 이때 어떤 소리가 의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상을 활용하면 판단할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최소 대립상으로 판단할 수 있대요, 선생님들. 그죠? 자, 그랬더니 학생이 최소 대립상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최소 대립상이란 무엇이냐면은 같은 자리에 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의문이죠. 하나의 의문만 달라서, 자,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쌍을 의미해요 라고 개념을 얘기해 줬죠. 개념. 최소 대립상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고, 자, 그리고 나서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의 뭐예요? 유의점. 유의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유의점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유의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점 한번 정리하죠. 자, 최소 대립상이에요.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요.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 유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의점이 있는데 이 유의점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최소 대립상을 설정을 할 때 의문 측면이에요. 의문 측면에서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이죠. 질적 대등성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위에 있는 양적 대등성부터 한번 보시면, 양적 대등성은 뭐예요?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의문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그죠?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단어죠. 두 단어의 의문 개수예요. 의문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자, 이것을 양적 대등성이라고 부르고,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질적 대등성을 보시면은, 질적 대등성은 또 뭐예요? 얘는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소리의 성질이 어때야 된다? 동질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소리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질적 대등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소리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된대요. 그죠? 따라서 요것을 세부적으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자음은 자음끼리예요. 자음은 자음끼리 대립을 이루어야 되고, 모음은 모음끼리죠. 모음은 모음끼리 대립을 이루어야 되고, 반모음은 반모음끼리예요. 반모음은 반모음끼리 대립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소죠. 운소는 운소끼리 대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질적 대등성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에는 의문 측면에서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자, 문제였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예시를 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칠판 지우고
자, 밑에 1번 예시 보겠습니다. 1번 예시를 보시면, 자, 기역, 니은 두 개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죠? 기역, 니은 두 개의 예시가 있는데, 자, 먼저 기역, 위에 있는 기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을 보시면, 자, 원래 돈의 예시가 있었어요. 그죠? 돈의 예시가 있었는데, 이 예시 말고 손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손으로 문제를 풀기 이전에 그 원래 있었던 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원래는 이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여러분들. 바꿨는데, 자, 돈 같은 경우는 요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즉, 최소 대입상을 설정할 때 최소 대립상 설정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최소 대립상 설정 조건을 모두 다 일치하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엄밀한 잣대를 여기 예시에 들이대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돌 같은 경우는 고유어예요. 얘는 고유어고 뒤에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얘는 한자어예요.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외했어요. 그죠? 요걸 가지고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가장 엄밀한 잣대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문이 얘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신해서 옆에 있는 손으로 문제를 푸세요 라고 제가 다른 예시를 하나 드린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앞에 있는 솔부터 보시면은 앞에 있는 솔은 어떤 솔이에요? 이 솔은 소나무의 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솔은 어떤 솔이에요? 칫솔, 솔로 털 달 때 그 솔이에요, 여러분들. 그 솔, 그죠? 그 솔이고 뒤에 있는 손은 뭐예요? 신체 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솔하고 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솔하고 손 같은 경우는 종성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네요, 그죠? 리을과 니은의 차이요. 리을과 니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을과 니은의 차이로 의미가 변별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리을과 니은의 차이 이외에 잘 보시면 솔 같은 경우는 장음이에요. 그죠? 장음이고 손 같은 경우는 단음이라고요. 그죠? 얘는 장단의 차이도 가지고 있네요. 장단의 차이도 가지고 있다. 자, 이처럼 솔하고 손 같은 경우는 리을과 니은의 차이, 자음의 차이도 가지고 있고 장단의 차이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우문에서 차이를 보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얘는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우문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죠. 자, 요걸 가지고 답을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밑에 니은 같은 경우는 니은은 쉽죠, 선생님들. 니은은 얘 같은 경우는 뭘 어긴 거예요? 얘는 양적 대등성이에요. 그죠? 양적 대등성을 어긴 겁니다. 양적 대등성을 위배한 예시가 되겠는데 보세요. 앞에 있는 소리 같은 경우는 우문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예요. 그죠? 근데 뒤에 있는 오리 같은 경우는 우문 개수가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그죠? 이처럼 우문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양적 대등성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얘도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소 대립상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선생님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한번 보세요. 자, 1기역의 두 단어는 리을과 니은의 차이뿐만 아니라 장단의 차이도 있으므로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한 1, 니은의 두 단어는 자, 의문의 개수가 달랐죠. 자, 각각 4개와 3개로 의문의 개수가 달라 양적 대등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 대립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최소 대립상의 설정 조건을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리 정리한 대로 우문 측면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해설지를 잠깐만 볼게요. 자, 출제 근거를 잠깐만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해설지 잠깐만 체크하시죠. 해설지는 어디를 보시냐면 7페이지 보세요. 해설지 7페이지 오른쪽 중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칠판에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해설지 7페이지 오른쪽 중간을 보시고, 자, 국어 우문론 강의 중에서, 자, 탐구 2번이에요. 심화탐구 2번. 최소 대립상 설정에서의 유의점, 요거 잠깐만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푼 것처럼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양적 대등성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양적 대등성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의문 개수예요. 의문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자, 이것을 양적 대등성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밑에 R하고 말의 예시가 나오는데, 보세요. R과 말 같은 경우는, 자, 양적 대등성의 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R 같은 경우는 의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고, 말은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그죠? 이처럼 의문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양적 대등성의 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적 대등성의 개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질적 대등성 보시죠. 질적 대등성을 한번 보시면, 질적 대등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최소 대립상을 만드는 두 소리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음소는 음소끼리, 운소는 운소끼리 대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반모음은 반모음끼리 대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질적 대등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자, 우문 측면에서 양적 대등성, 질적 대등성,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이 두 가지가, 자, 최소 대립상을 설정할 때의 유의점이에요. 우문 측면에서의. 그러므로 체크를 해 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요 내용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A형 9번으로 넘어갑니다. A형 9번 보시죠. 자, A형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형태소와 단어를 주제로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문제지는, 자, A형 7페이지를 보시고 해설지는 9페이지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펴주시고요, 어린이들. 자, 우선 펴주시고, 자,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선생님들. 화장실을 먼저 좀 다녀오셔야 됩니다. 지금 20분이 좀 넘었어요. 20분이 좀 넘었기 때문에 15분 쳤을 때 37분 8분 정도에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